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주택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택법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건축법과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법하고 건축법의 차이점, 우리 이전 강의에서 제가 이제 건축법에 대한 강의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즉, 예를 들어 신축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뭐 주택이든, 뭐 상가든, 뭐 교회든, 호텔이든 각종 건축물들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한 다음에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법이라는 걸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50개가 있는데 한옥 같은 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한 번에 30개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나 민간 건설업자 같은 사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나 아니 민간 건설회사는 한 번에 30개 이상 대지를 조성을 해서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겁니다. 자, 30개는 등기 개수를 셉니다. 단독주택이든 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든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 적용받을 때는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상가나 교회나 호텔 같은 건물은 고려하지 말고 걔네들은 항상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어떤 건설업자가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다. 원칙 30개 이상 주택을 동시에 지어서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공급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건설 파트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그 행위를 할 때 건설 파트가 있고 건설된 주택을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런 파트를 배우는 게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법의 적용 대상을 제목을 딱 보면 주택법은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이제 규제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월 한 4주차 정도쯤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은 건축법과 주택법을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건설업자가 주택법 적용을 받고 29개 이하로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9개 이하는 건축허가, 30개 이상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학습 절차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을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거죠. 그럼 그런 주택을 건축을 해서 나중에 이제 팔겠죠. 공급을 하려면 제일 먼저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용어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정리. 주택법에서는 용어정리에서 항상 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7문제 중에서. 그래서 무슨 뭐 국민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국민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자, 그리고 용어 정리가 끝나시면 주택의 건설 파트로 내려가셔가지고, 자,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설 파트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있어요.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이렇게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보통 이제 민간 건설업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등록과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건설 주체가. 자, 근데 우리 건설 파트에서 하나만 더 보시면요. 세 번째 공부차가 똑같이 건설 파트인데 자, 이번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승인을 받고. 자, 건설하려면 건설업자들이 설계도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설계도를 잘 준비해서 그 설계도를 갖다 제출을 하고 관청한테 나 이렇게 건물을 주택을 30개 이상의 주택을 짓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업 설계도를 가지고 관청 가서 받아야 되는 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승인 절차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용어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예요. 자, 속으로 잘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건축법에서는 29개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준비해서 관청에 가서 받아야 되는 절차가 건축허가인데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의 주택을 짓는다. 그럼 조금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 각종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서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설 파트가 사업 주체로서 등록과 비등록으로 2개를 먼저 공부하고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배우셔야지만 주택법의 핵심 용어를 아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의 공급 파트하고 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파트가 별도로 따로 있어서 각각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에서 기본적으로 한 2문제는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건설에서 사업 주체에서도 한 2문제.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나,
이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건설 파트에서도 하나 정도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 주체가 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이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는 골고루 출제되니까. 자, 주택의 공급이라는 파트는 분양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분양. 우리 이제 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행위, 이게 공급이니까 그런 절차가 이제 함부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투기 과열지구, 전매 제한, 이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TV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요즘에 이제 최근에 재건축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라는 파트로 가서 리모델링 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함부로 수행하면 안 되고 행정관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는 5번이니까 좀 잘못 들어갔네요. 5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 정리,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 사업 주체, 건설 파트에서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건설이 끝나면 지어진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가 오래되면 리모델링 파트로 넘어가서 리모델링이라는 절차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택법에 관리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관리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별도로 제정이 돼서 이사를 나갔으니까 우리 주택관리사 공부할 때는 그 관리 파트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걸 별도로 제정을 했으니까 시험 범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파트로 가시면 제가 아까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을 쓸 때는 호고, 공동주택은 세대로 세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30개 이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관청 가서 받아야 되는 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이 서류의 이름은 알 필요 없는데 뭐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들어가겠죠. 설계도. 어떤 설계도를 잘 준비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까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넘어가시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하는 대상이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연간. 자, 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가지고 개념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업자는 일단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왜? 등록이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30개인데 등록은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처음 공부하실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1년에 어떤 건설업자나 아니면 개인인 어떤 건설업자든 법인인 건설업자든 1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등록하러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국토교통부로 오셔야 돼요.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 이상, 뭐 기술자 1명 이상, 이런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따 별도로 배우실 거예요.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건설업자는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은 대부분 하시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1년에 19개 이하만 주택사업을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건설업자들은. 근데 1년에 대부분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전에 먼저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는 등록하지 않고도 20개 이상 주택사업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연간. 그러니까 보면 이 공공사업 주체가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죠.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공공사업 주체니까 등록하지 않고, 공익법인도 자선단체입니다. 자선단체는 영리를 추구해서 주택사업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기부하기 때문에 이런 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이 주택조합이 해산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도 기존 주택을 고치면서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 조합도 기본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그 조합을 해산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모이고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모이면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도 기존 주택을 고치면서 일부 추가적으로 더 짓는 개념이 있습니다. 증축 개념이. 근데 리모델링 조합도 기본적으로 이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조합은 해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자, 어떤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사원 아파트를 지어주는 개념. 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조합하고 이 고용자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등록사업 할 필요가 없다. 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 잘 보세요. 지역이나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나 고용자가 왼쪽에 건설업자인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자기 독자적으로 혼자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또 하셔야 되는데, 요건 뒤가 제가 따로 후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가 1년에 연간이란 말이 붙으셔야 돼요.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건설업자들이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이란 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전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등록하지 않고도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하고 고용자. 근데 주택조합하고 이 고용자는 항상 조건부로 비등록인데, 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비등록사업자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용자라든가 특히 이 주택조합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등록하러 가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가급적이면 공동사업하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공동사업을 하면 비등록사업자로 분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분류하신 다음에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이제 이 설립이 되거나 등록사업자가 등록하고, 이 비등록사업자는 이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면 등록을 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연간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나눠서 기간 개념을 넣어가지고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라.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한 장소에서, 자, 이거는 이제 시간 개념을 넣지 말고 한 장소에서 한 번에 공사하는 부지에서 30개 이상 주택이 지어지면 사업계획 승인이고, 29개 이하로 주택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건축허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단독주택 나 혼자 살 집을 하나를 지으면 그거는 한 부지에서 하나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연립주택을 한 동을 졌다. 어떤 건설업자가, 조그만 건설업자가 대지를 마련해서 연립주택을 한 동을 졌더니 거기 주택수가 24개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29개 이하면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24개짜리가 2동이 동시에 지어지면 그 부지에서 48개가 되면 이 30개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보다도 까다로운 심사가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등록사업자든 비등록사업자든 이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공신고라는 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공사를 착수를 5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5년. 네, 5년 안에. 자, 우리 요런 게 이제 건축부에서는 건축허가 받고 2년 안에 공사 착수, 주택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안에 이렇게 공사 착수를 5년 안에 하셔야 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 승인이 아니라 사용 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좀 더 까다로운 심사를 위해서 사용 검사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 요 빨간색 체크한 부분이 건축법으로 가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를 2년 안에 하고, 이 마지막 절차가 사용 승인이었었어요. 사용 승인은 7일 이내 내줍니다. 근데 빨간색 절차가 주택법으로 와서는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대신 사업계획 승인, 5년 안에 공사 착수, 완공되면 사용 검사를 받는 겁니다. 사용 검사는 15일 이내에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구별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용어 정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앞에 절차는 이 주택부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절차를 좀 미리 보신 겁니다. 미리 체크를 하시고. 자, 우리 용어 정리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주택이라는 용어는 이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 국민주택 규모,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물론 이제 요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도시 지역 읍면으로 가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는데, 일단 그런 100제곱미터 이하는 예외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이 주거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85제곱미터면 전용 면적 25.7평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부분을 합치면, 공용 면적 합치면 분양 면적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 법에서는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데 한 개당 다음 어느 하나가 1번이나 2번에 하나씩 걸리시면서 85 이하 이렇게 하시면 국민주택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사이즈가 85 이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사업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으면서 사이즈가 85 이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 재정,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서민주택자금이 있습니다. 그냥 서민주택자금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고 85 이하로 줘도 이것도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요 기금 지원 받고 85 이하로 짓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으면서 85 이하. 1번이든 2번이든 요 85 이하를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지고 국민주택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개념을 정리하실 것은 국민주택은 반드시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안 지어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건설업자가 짓더라도 여기 기금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자도 기금 지원 받아 이렇게 85 이하로 지면 이게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짓더라도 기금 지원 받아서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가르 2번은 누가 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국가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85 이하로 지으면 소위 민간 건설업자가 짓더라도 2번 조건만 맞추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영주택. 자, 우리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국민주택 등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지고 앞으로 국민주택 이렇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두 가지가 있고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 민영주택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는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준주택. 준주택이라는 용어는 이 건축법상 이 이종 근린 생활시설. 자, 우리 건축법에 가보면 29가지의 건물 분류가 있었죠. 29가지 건물 분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4번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 여기 이종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중생활시설이 이게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근데 고시원이 이 고시원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게 이종근생으로 건축법상 분류를 해주고 숙박시설은 이제 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죠. 고시원으로 쓰는 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이. 자, 그러면 사이즈가 500 미만이든 이종근생으로 분류되는 500 미만이든 500 이상의 숙박시설 모두 다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준주택,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준주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준주택은 주택은 아닌데 법적으로, 이 건축법적으로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쓸 수 있는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이 노인복주택은 이 건축법에서 이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도 건축법상, 건축법에서는 14번, 29가지 건물 분류할 때 14번에 이게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그 다음에 기숙사. 자, 그럼 이 기숙사는 예외지만 요 1, 2, 3번은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이 아닌데 건축법상 이종근린생활시설 상가 또는 숙박시설, 건축법상 노유자, 건축법상 업무시설 같은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주택은 아닌데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 생활을 실제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준주택이 되는 거예요. 준주택으로 들어오면 이 건축법, 주택법에서 관련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택이라는 걸 좀 많이 지으라고 우리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준주택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고 나서 좀 한참 법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급이 좀 많아져 가지고 일부 이제 비어있는 준주택도 있는데 어쨌든 준주택은 4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종근생인 500 미만의 고시원, 숙박시설 고시원 모두 건축법상 건축법상 주택은 아니더라도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건축법에서는 이게 이종근생 같은 상가, 건축법에서는 숙박시설 모텔 같은 거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법에서는 얘네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복주택도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 자, 오피스텔도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지만 주택법으로 오면 준주택으로 넣어서 마치 주택처럼 처리해가지고 관련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같은 것들이 준주택입니다. 우리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개념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이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보면 이게 좀 이따 이제 보려 하실 때 이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에요. 다 이게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처럼 주택인데 기존 연립보다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많이 지으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연립, 기존 다세대, 여기 보시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이렇게 세 종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아까 우리 준주택에는 네 종류가 있었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연립, 기존 다세대, 기존의 원룸보다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좀 많이 짓도록. 왜 완화가 되냐면 단지형 연립을 지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부분, 주택 부분이 5개 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자, 우리 기존의 연립은 정의가 뭐였습니까? 자, 660 초과하고 4개 층 이하 연립,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로 짓는 게 다세대예요.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이하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도시형으로 단지형 연립을 짓고 도시형으로 단지형 다세대를 지으면 단지니까 여러 동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도시형으로 단지형 연립을 지으면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5개 층까지 한 층을 더 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설업자한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거죠. 한 층을 더 짓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경제적인 좀 수익을 보장해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연립보다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한 층 더 짓게끔. 면적 같은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룸형 주택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원룸형 주택은요, 기존에 다가구 원룸하고 비교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다가구 원룸은요, 우리가 구분 등기가 안 됩니다. 다가구 원룸은 대학교 앞에 4층짜리 원룸으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피로티 구조로 2, 3, 4 이렇게 보통 3개 층만 주거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은 3개 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근데 원룸형 주택은 그런 층수 제한이 없어요. 원룸형 주택은 층수 제한이 없는 공동주택인 원룸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입니다. 구분 등기를 내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구분 등기가 됩니다. 6평, 7평짜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 원룸이 하나씩 개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다가구 원룸은 구분 등기 안 돼 있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건물 전체로만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 원룸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입니다. 3개 층 이하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그리고 19세대 이하로만 지셔야 돼요. 19세대 이하 이렇게. 좀 구석으로 좀 벗어났네요. 자, 우리 다가구 원룸은 건축법 시간에 구분 등기 안 돼 있다. 그다음에 3개 층 이하로 짓고 그다음에 19세대 이하. 뭐 사이즈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셔야 돼요. 근데 원룸형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됩니다. 구분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3개 층 이하는 층수 제한이 없어요. 몇 개 층이라는 층수 같은 것들 제한이 없습니다. 그쪽 지역의 용적률만 잘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도시형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도시형으로 원룸형 주택을 지으면 뭐 280개, 경우에 따라서는 290개, 2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5층, 18층짜리 이렇게 빌딩 형식으로 원룸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 등기를 해주는 원룸이 생기는 거예요. 201호, 202호가 다 개별 등기가 됩니다. 6평짜리 원룸이. 소액으로 매매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게 원룸형 주택이니까. 원룸형 주택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처럼 기존 연립이나 기존 다세대보다 규제를 풀어주는 개념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원룸형 주택은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다가구 원룸과 다르게 여기 이제 구분 등기가 되고 층수 제한이 없고 뭐 300세대 미만이니까 이런 거 층수 제한이 있는데 이 도시형 같은 경우 원룸형 주택을 지을 때는 층수 제한이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가구 원룸 좀 지우고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원룸형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층이라는 층수 제한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층수 제한 같은 것들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300세대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룸의 추가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욕실과 부엌을 세대별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공동취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면 하나의 공간으로 두셔야 돼요. 하나의 공간. 단 여기 이제 이 원룸의 사이즈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때는
두 개의 공간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룸을 넣으면 두 개의 공간도 가능하다. 근데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원칙은 욕실과 보일러실만 이렇게 문으로 막아주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안에서 이제 건축업자가 정하시는 거예요.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안에서 정하시고, 그다음에 지하층에 원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서 이 원룸형을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형 연립은 한 층 더 짓게 해주는 거, 기존 연립보다. 단지형 다세대도 한 개층을 더 짓게 해주는 거예요. 5개층까지. 자, 원룸형 주택은 기존 다가구원룸보다 좋은 거예요. 구분 등기도 되어 있고, 층수 제한 같은 거 따로 두지 않고 300세대 미만만 맞춰서 뭐 200개짜리 원룸도 가능하게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서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세 종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300세대 미만을 맞춰야 되고, 주택 한 개의 규모가 아까 우리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야 되고, 장소는 도시지역에서 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조건이니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일단 세 종류가 있다고 좀 알아두시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기존 주택보다 규제를 좀 풀어준 거,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우리 공공택지는 이렇게 법에 써있는 이런 대표적인 9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9가지 사업이 주로 한마디로 공공사업이에요. 자, 이런 공공사업, 민간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입니다. 자, 법으로 정하는 이렇게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라는 거예요. 용지, 땅. 공동주택을 지을 용지가 공공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뭐 국민주택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뭐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공장 짓고, 이런데 공장을 지으면서도 일부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공공택지가 되는데, 문제는 6번하고 7번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6번이 도시개발 사업을, 자, 이런 공공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예전에 배우셨죠? 정비사업은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이런 공공사업 주체가, 민간 주체 말고 공공주체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그러면 그게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하면 공공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의 송도 같은데, 자, 이런 지역도 수용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공공택지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업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뭐 지방의 혁신도시 사업도 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이런 지역도 이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을 하면 공공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중 공공택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도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수용사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다. 이런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약간 좀 부수적인 용어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우리 주택단지. 주택부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짓는 땅을 주택단지라고 그래요. 주택이나 뭐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땅인데, 주택단지가 하나의 단지였다가, 자, 이렇게 세 가지 시설로 중간에 나눠지면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예요. 자, 뭐 기본적으로 주택단지 안에 철도가 통과하게 되었다. 부득이하게. 그럼 별개의 단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이 20m 이상 일반도로,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10m짜리 도로를 예를 듭니다. 10m나 12m. 그러니까 20m하고 8m 사이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자, 만약에 폭이 12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자, 그거는 별개의 단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단지로 보셔야 돼요. 자, 폭이 20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일반 도로는. 폭이 막 25m, 22m 이런 게 지나가야지만 별개의 단지로 구분되는데, 자, 폭이 12m짜리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하나의 단지하에서, 자, 폭이 12m짜리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8m 이상만 되면 모두 다 이게 별개의 단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 안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근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다 그러면 12m짜리 폭으로만 지나가더라도 별개의 단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양쪽 단지가. 이렇게 해서 폭이 20m 이상 일반도로,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개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부대시설, 복리시설 볼 건데요.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들어가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공간이면 부대시설이에요.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같은 거. 자, 우리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나 담장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부대시설입니다. 낮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으면 복리시설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좀 모여있는 공간이다 싶으면 복리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는 사람이 별로 모여있지 아니한 공간, 요렇게. 자, 근데 8번에 이제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잘 보세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 간선이 아니라 얘네들이 기간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이나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이죠. 지역 난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간시설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바깥에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이게 간선시설이 되는 거예요. 간선시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바깥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간선시설이니까 그 연결시키는 부분을 간선시설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가 주택법상 기본 용어니까 좀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에 맞출 수 있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주택의 건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